오늘 일본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의 역사와 다르게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시대 구분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몬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조몬은 승문, 그러니까 새끼줄을 의미하죠. 그래서 당시 토기의 외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다고 해서 조몬토기라고 불렀고, 그것이 나오는 그 전체적인 시간을 우리가 부여를 해서 조몬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선 시대는 구석기에서부터 친석기 시대 일부를 포함하는 이런 과정을 되어 있고요. 이 시대의 조선 시대에 이제 구석기와 친석기 문화가 거의 같이 나오고 있는 분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와서 기원전 3세기경이 돼서야 애들이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처럼 청동기 시대가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와 철기가 거의 동시에 들어와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또 우리 야요이 시대로 부릅니다. 이 또한 야요이 토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들은 보통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 도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온 새로운 문화를 정착한 생활 과정에서 만들어지고요. 그게 만들어지게 야요이 문화, 그리고 야요이 토기가 만들어지고 이 시대를 우리 야요이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작은 형태의 소국이라고 하면 진짜 국가의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도시 국가 정도의 수준이겠죠. 이런 소국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한반도와 다양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한 시점부터 중국으로까지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한나라의 왕에게 중국 한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장, 금인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히비코, 야마타이국을 지배하던 히비코가 또 위나라에게 또 사신을 보내서 위왕으로부터 일본 왕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이미 일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당시 이런 소국의 형태, 야마타이국을 대표로 하는 소국의 형태에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히미코와 같은 신령, 그러니까 대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소국들이 나눠져 있었던 것들이 기원 후 4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 일본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중부하고 서부 지역 일부, 이렇게 요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통합 정권이고요. 이것이 이제 중앙 집권 체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야마토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일본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세기 말이 넘어가면서부터 쇼토쿠 태자가 등장을 하죠. 쇼토쿠 태자는 왕이 안 됐으니까 그냥 쇼토쿠 태자인 거죠. 자, 그 당시에는 백제로부터 넘어온 소가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귀족 세력으로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이제 쇼토쿠 태자 때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소가시의 굉장히 권력이 훨씬 강해지는 것을 불안감을 느꼈던 나카노우의 황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소가시를 몰아내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이카 개신이고요. 이 다이카 개신이 일어난 이후에 중국식 율령을 발표하죠. 다이호 율령입니다. 이거를 다 계기로 일본이 이제 중앙집권적 체제로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야마토 정권의 후기에 오게 되면은 중국 또는 신라로 이제 사신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신라에 보내면 견신라사, 또 당나라에 보내면 견당사, 이렇게 표현을 해왔죠. 그래서 중국의 문물과 그리고 한반도의 불교 문화를 비슷한 여러 문화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7세기 경에 와서 확인이 되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일본, 그리고 자기들의 왕을 천황, 덴노저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첫 번째 야마토 정권이 형성이 되면서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세기, 7세기, 8세기 정도에 6세기, 7세기, 8세기 정도에 와서 아까 말했던 쇼토쿠 태자, 나카노우의 황자, 이들에 의해서 중앙집권 체제 완성되죠. 그래서 다이카 개신과 그리고 다이오 율령, 그리고 한반도로부터 들어온 불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기 시작하죠. 이때 만들어진 이제 불교 쇼토쿠 태자 때 만들어진 불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대사와 같은 큰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교의 문화가 일본에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나라 시대인데 지금 이제 헤이 아스카 시대에서 나라 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점은
나라 지역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헤이조교라고 하는 도시를 성을 만들어 놓고 요 지역에 대한 요 지역을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부터 우리가 나라 시대로 부르죠. 이 나라 시대부터는 우리가 크게 이제 고훈 시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고훈 시대는 이 고분을 의미하는데 이 고분이 바로 전방 후원분입니다. 앞에는 네모나고 뒤는 동그란 형태이죠. 이것이 이제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런 귀족들의 이 무덤 양식을 이쪽에 아마 그 사람들이 넘어왔거나 또는 전달을 해줬겠죠. 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본 왕가의 무덤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전방후원부는 상당히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게 그 특징입니다. 자, 나라 시대가 되면은 중앙집권 체제는 이미 만들어졌고 수다를 나라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게 여기 있는 해기조교입니다. 해기조교는 네모난 이제 계획 도시의 형태로서 북쪽에 궁성이 있고 남쪽으로 주작대로가 만들어져 있는 중국의 장안성의 형태를 본따 만들었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견신라사, 견당사 같은 걸 파견해서 문물도 많이 받아들이고 특히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당시 일본 한반도에서부터 들어온 불교 이러한 불교 문화가 크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이후에 8세기경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왕실과 귀족 사이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귀족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왕들은 그것들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일본의 왕을 뒤에서 귀족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왕이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는 섭정, 그 뒤에는 관백이 되어서 이제 실질적인 지배를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협관 정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귀족 세력과 이 일본의 왕가 세력의 지속적인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귀족 중심적인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의 왕가에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세이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정치를 도전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왕이 먼저 자신의 왕위를 자기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상왕이 되어서 뒤에서 인정이죠. 그 뒤에서 이제 정치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양쪽의 왕가와 귀족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이 계속되죠. 이 귀족들은 그런 와중에 지방에나 자신들의 장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장원은 하나의 넓은 형태의 경제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로 이제 자기 땅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당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귀족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렇게 모아진 장원을 또 누군가 관리해주고 보호해줘야 되잖아. 자, 그들이 이제 무사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무사들은 중앙의 귀족들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그 장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결국은 중앙으로 진출하는데, 무사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무사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 무사단들과 귀족, 그리고 무사단과 일본 왕, 서로의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귀족들의 어떤 전쟁에, 세력 다툼에 무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서 헤이안 시대부터는 장원과 무사가 등장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일단 중국이 이제 분열되는 기간, 그리고 한반도 또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혼란한 시기를 겪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은 굳이 한국이나 또는 중국에 가서 문물교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견당사 그리고 신라사를 보내지 않고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때죠. 그래서 일본적 가치를 모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들이 일본 풍토에 맞는 어떤 자신들의 문화, 국풍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를 변해 만든 가나를 만들고요. 이 가나를 기반으로 시를 그럼 와카, 그걸 가지고 소설을 그러면 모노가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식 느낌, 일본식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이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자, 헤이안 시대의 말기에 오게 되면은 중앙의 귀족들 그리고 일본의 왕가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각지에 있었던 무사단들이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평정한 세력들, 이제 무가가 오히려 귀족 세력을 압도하게 되었고, 이 무사 세력들, 무사단들이 결국은 이제 아주 강력한 자기 세력들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그때 처음에는 다이라 정권이, 다이라 씨가 처음 잠깐 평정을 해서 다이라 정권이 형성돼 있지만,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해서 지방으로 도망쳤던 미나모토 노 요르토모가 자신들의 호조 씨의 세력을 등에 업고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의 중앙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일본의 천황으로부터 세이다이 쇼군이라고 하는 정의대장군의 자리를 맡고요. 이 자리는 일본의 도호쿠 지역, 동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쇼군, 장군이 쇼군이라고 부르고, 이 장군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지휘하는 막사에서 지휘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권의 형태를 막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지가 가마쿠라였기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미나모토 노리토모가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가마쿠라 막부를 만든 시점이 1185년 정도에 해당하고요. 이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마쿠라 막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리토모는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했다. 그렇죠? 각 지역에 있는 장원들을 자신에게 충성을 한 무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쇼군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그 무사들을 우리가 고케닌이라고 보통 불러왔죠. 자, 이 고케닌들은 각 지방에 여러 고케닌이 흩어져 있고요.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슈고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슈고가 가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군의를 지배하거나 또는 관리하게 되고, 그 밑에는 고케닌도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공령에는 이제 지토를 파견해서 당시에 이제 이중적인 무가와 공가가 동시에 지배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형태 지배 체제가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때부터 일본의 왕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가마쿠라 막부는 무사정권, 최초의 무사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귀족 문화에다가 무가적인 기풍, 무사적 기풍이 반영된 이러한 문화가 형성된 게 특징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마쿠라 막부가 몰락하게 된 계기는 몽골이 두 차례에 걸쳐 쳐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방어를 성공하게 됐지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보상을 무사들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인들이 나눠줄 어떤 전리품이나 땅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몰락하게 된 계기는 일본 원나라의, 그러니까 몽골의 침략,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이 무사들의 불만,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가마쿠라 막부를 몰락하게 만들게 되죠. 자, 그 이후에는 다시 일본의 왕가가 이 정권을 잡기 위해 도전을 하지만 결국은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무로마치 막부를 열면서 다시 막부가 시작이 됩니다. 14세기부터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가마쿠라 막부 때 각 지방으로 파견했던 슈고들이 각 지방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지배하던 땅들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고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조금씩 다이묘라고 하는 형태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막부는 결국 이제 쇼군은 그 지방에 있는 유력한 다이묘들과 연합하는 형태로 이 막부 체제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이 다이묘들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죠. 중앙에 있었던 막부는 요시미스 때에 이르러서 명나라와 교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이 중국의 교역 체제가 황제지배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조공책봉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공무역으로만 이제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자들만 무역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명나라의 감압 무역입니다. 명나라로부터는 감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 와서는 슈인장을 받아야만 일본으로 들어와서 교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인장과 감압 무역으로 인해서 명나라와 일본의 교역이 시작이 되죠. 자, 이러한 이제 무역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이러한 시점이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의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직접적인 이제 지배권, 지방에 있는 지배권 그리고 주도권은 중앙에 있는 막부가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에게 이 지휘권이 넘어가게 되죠. 자,
결국 이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게 된 것은 오니네 난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오니네 난은 아시카가 가문의 쇼군 그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이제 다이묘들이 나눠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아시카가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쇼군의 지위를 잃게 보통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슈고 출신의 다이묘들, 슈고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그 군위를 지배하고 그리고 다른 군위를 공격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가 전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중국의 전국시대를 빗대서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표현하고요. 이들 다이묘들을 센고쿠 다이묘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약 100년에서 150년 동안 이제 진행되는 이 센고쿠 다이묘, 이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걸 1차적으로 정리한 게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그 조총 부대, 화살총 부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정리하였으나 결국 혼노지에서 아케치미치히데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이 정권을 이어받은 게 하시바 히데요시,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차적으로 전국을 일본 전체에 대한 통일을 이뤄나게 되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병농 분리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군사와 농민을 분리하게 돼서 농민은 계속 농사를 짓고 전쟁은 이제 이 군인들이 하는 형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사 계층을 만들어내는데 무사 계층 하나에 형성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고 농민은 계속 농사를 짓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에 대한 이제 침략입니다. 명나라를 치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그에 대한 지배권을 넓히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 여러 가지가 배경이 되었고요. 조선 침략에 나섰으나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단 실패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 조선인의 침략도 결국 끝나게 되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아들 히데요리가 결국 이제 쇼군의 지위를 이어받았으나 당시 이제 강력했던 다이묘들이 그 히데요리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군이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서군을 물리침으로써 결국은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에도 막부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근거지였던 도쿄에다가 즉 에도에다가 자신의 이제 막부를 둠으로써 이때부터는 에도 막부라고 부르게 되고요. 쇼군은 지방에 있었던 이 다이묘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에도 막부 시대부터는 이 다이묘들과 쇼군과의 아주 절대적인 이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들을 이제 통제하는 과정에서 각 다이묘들이 지배하는 곳을 번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중앙을 이제 막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막번 체제가 완벽하게 형성되고 이제 완성된 단계가 에도 막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막부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다이묘들을 관리했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가제법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쇼군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다이묘들이 해야 하는지가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산킨코타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건 이제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서울 에도로 들어와서 자신이 쇼군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묘들은 결국 자신의 영지를 비워야 하고 그리고 이 에도에 올라와서 지내는 엄청난 많은 비용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이제 형성되죠. 그래서 전국적인 교통망이 형성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은 다이묘들의 부담은 커졌고 쇼군은 그에 대한 지배 그리고 다이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던 게 바로 이 무가제법도와 산킨코타이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중앙집권과 지방 분권이 결합된 이제 막번 체제가 이제 요때 완성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전국 시대까지는 무사들이 어쨌든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장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에도막부 시대에 오면서 그 모든 권력이 각 지방의 다이묘에게 집중이 되었고 결국 장원이 붕괴됩니다. 장원이 붕괴했다는 얘기는 장원을 지배하고 있던 무사들이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사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병동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일만 해야 되는데 전쟁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주를 지키는 역할만 합니다. 성 밑에 이 다이묘의 영주의 성 밑에에 살면서 영주를 보호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요. 여기를 우리가 성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조카마치라고 부르죠. 이 조카마치에는 이제 무사들이 살게 되고 이들에게 결국은 어떤 이제 경제적인 이
상품 같은 거를 전달해주고 제공해줘야 하는 상인들이 그 밖에 또 형성하게 되죠. 이 상인들을 우리가 조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중앙의 이 영지의 중앙 지역에 집중된 지역에 계속 이러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 조닌들을 중심으로 한 부가 형성되고 이들의 새로운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닌 문화라고 하죠. 이 조닌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가부키하고 그리고 판화로 만들어져 있는 우키노에입니다. 우키노에 같은 거는 여기 보면 이제 판화로 찍어낸 것들이 이제 파도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닌 문화가 형성되는 시점이 바로 이 에도마쿠의 시대입니다. 자, 사실 일본의 그 크리스토교와 이 서양의 문명이 전달된 거는 훨씬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전국 시대에는 영주들이 크리스토교를 믿는 영주들도 있었고, 그리고 화승총이 이미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개량해서 조총 부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 서양 문명에 전달이 되었으나 에도마쿠 시대에 왔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비에르 같은 사람들이 와서 포기를 시작하였으나 정권 유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로 일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이 중국의 전례 문제와 비슷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크리스토교에 대한 금교령이 내려집니다. 1612년에 자 이때부터 결국은 다른 서양 국가들과 교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쇄국 정책이 완성이 되죠. 자 결국 허가 받은 국가들만 와서 교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네덜란드 서양 세력으로는 네덜란드 하나뿐이고 동양에서는 조선과 중국 이렇게로 제한되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 에스파니 애들은 아예 차단이 됐기 때문에 신교도들이었던 네덜란드 애들만 허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나가사키 항에서 교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상인이나 네덜란드 상인 그리고 조선 상인들만 교역을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만 서양 문물이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당시 이제 네덜란드의 중국식 표현 화란 그래서 화란을 통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난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가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서학이라고 부르지만 얘는 난가쿠 이렇게 난학이라고 불렀죠. 네덜란드 의학, 천문학,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이타이 신쇼입니다. 이 해체 신석, 그러니까 해부와 관련 책인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고 오면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난가쿠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됐죠. 이 외에도 임진왜란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약탈해온 기술과 뭐 인적 자원들을 이용해서 일본 문화 발달이 결국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